첫 번째 시간 잘 수업 들으셨죠? 그 지난 시간 저희가 노년학 개론의 교과목 설명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학업을 진행할 건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노년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노인복지학하고 이렇게 혼동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노년학이 무엇인지, 그래서 첫 시간에는 노년학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노년학 분야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종합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노년학 개념에 대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 왜 노년학인가? 왜 노년학인가? 자, 이 그림이 뭡니까?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그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요람에서 쭉쭉쭉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중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 노년까지 하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이 노년학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삶에서 가장 긴 시간이 노년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중년이 가장 긴 시기가 되는데 이제는 노년이 가장 긴 시기가 되니까 당연히 노년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인생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살아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노년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100세 시대가 됐어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되면서 100세 시대가 한두 사람이 100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대한 많이 오해를 해요. 100세 시대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게 100세 시대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00세 시대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 그걸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그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를 넘어가면 그 사회를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가 넘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망하신 분의 장례식을 가면은 90세이신 분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100세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당연히 노년의 삶이 우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니까 당연히 누가 많아졌습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졌어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900만 명이 좀 넘었어요. 이웃나라 일본은 3,800만 명입니다. 3,800만 명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 1.2배 좀 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7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후기고령자라고 하거든요. 일본의 후기고령자가 지금 2천만 명이에요. 그 일본은 65세 이상은 이제 노인이라고 하질 않아요. 노인. 일본은 이미 정년이 지금 65세를 넘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그 유명한 586 개띠, 586 개띠가 올해 80만 명이 여기 합류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내년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입하신 분 있을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은 많이 안 봐요. 저는 하루 그 공을 들여서 올리는데 기껏해야 구독이 한 뭐 200회 이렇게밖에 안 받고, 너무 이게 뭘 할까 하다가 제가 65세가 내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65세가 되면 딱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뭐가 공짜인지, 뭐 임플란트 된다는데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이런 거 뭐 독감 예방비가 된다 해보니까 있잖아요. 1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80 개띠가 알아야 될 10가지의 복지 정책 했더니 이게 지금 12,000명이 넘게 왔어요. 12,000명이. 미친 듯이 580 개띠들이 눌러나와요. 그래서 제 입장 떡상이 하나 된 거예요. 떡상이. 그래서 이 하나 동영상에서 구독자가 지금 120명이 늘었고, 오늘 보니까 누적 그 시청 시간이 830시간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로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노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바로 이게 또 뭔가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부양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년학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노년의 삶은 길어졌고 100세 시대가 됐는데 노인 인구를 맞아야 되는데 노년 부양비 들어갈까? 노년학을 연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노인 복지라고 있어요. 제가 전공한 게 노인 복지학이거든요. 근데 지금 노인 복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노인 복지학은 뭐냐면 노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노인을 삶의 주체가 아니라 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는데, 지금 액티브 시니어는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이런 노년학 쪽으로 관념이 바뀌고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복지보다는 좀 노년학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냥 범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년학의 개념을 보면요, 노년학은 제가 이게 노년학회에서 이것도 노년학에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거의 없어요. 워낙 그 역사가 작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국 노년학회에서는 그 자기들 포럼에서 그 화면을 캡처해 온 거예요. 화면을. 그래서 그 발표하신 그 교수님 내용을 보면은 노년학이라는 것은 노화를 건전하게 맞이하고 보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노년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년을 잘 살도록 그걸 도와주는 학문이 노년학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보다는 노인의 능력 감퇴와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게 아니라 내가 노년을 좀 그 건강하고 재활을 또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삶의 주체로서 하도록 연구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의 노화 과정을 명백히 하고 노인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년학에 대해서 학자 2명이 얘기를 했어요. 쇼크라는 분은 첫째, 노년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노년학이다. 두 번째, 개인 및 집단에 있어서 노화, 에이징도 저희가 이제 아마 3주차나 4주차에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요즘은 에이징도 뭐 스마트 에이징, 액티브 에이징, 프로덕티브 에이징, 석세스풀 에이징, 뭐 크리에이티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건데 노화와 심리적 연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노년학이고, 세 번째는 노화 과정의 생리학적 기초와 그 병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네 번째, 동물계 전체로서의 노화 현상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인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노년의 흐름을 보는 것이 노년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의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티바이치라는 분은 노년학에서는 노화의 생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 우리가 노화를 보통 세 가지로 보잖아요. 신체적 노화, 그 다음에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고, 노화로 인한 사회적 지위 및 행동 영역의 변화를 포함시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년학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노화 과정을 연구하는, 아까 제가 노화라는 것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죠. 노화 과정을 연구하는 일반 생물학과 생리적 측면은 일반 우리가 학문으로 보면은 노년 생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노년 생물학,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노년 생물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년학에 포함되는 거죠. 두 번째는 노령에 따른 심리적 변화. 이 심리적 변화는 바로 노인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심리학이 아동 심리학, 청소년 심리학, 그 다음에 중년 심리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 심리학이 없었는데 이제 노년 심리학이 드디어 나온 거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다음 세 번째, 노령의 병리적 과정.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는 과정이 노인의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령화 인구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노년 사회학. 이렇게 이런 노년학이라는 학문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의 그 범주의 학문들이 이렇게 병렬식으로 붙는 그런 종합학문이라고 보시는 것을 노년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년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노년학을 봤을 때 이 노년학의 중심에 있다면 노년학 주위에 여러 학문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노년 생물학이 있다고 했죠. 노년 생물학. 그 다음에 또 노인의학. 또 그 다음에 노인 심리학. 그리고 노인 환경학. 여기는 또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섯 번째는 또 노인사회복지학.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노인교육학.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노년학을 배운다면 이런 것들을 다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걸 다 배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또 물리적 시간이 없고, 또 제가 이걸 다 6과목을 알 정도의 또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인 흐름 정도만 이해를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노인 사회학도 있네. 노년 사회학 7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노년 생물학입니다.
노년생물학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신체적, 생리적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시대별로 예측을 하는 게놈 같은 연구가 바로 노년생물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되게 그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그 인간의 수명 연장에 가장 획기적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유전자가이잖아요. 유전자가이. 이 유전자가이로 조작만 하면은 굉장히 그래서 생명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질병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지금 그게 다 개발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윤리적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문제 때문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게놈 연구가 되겠습니다. 노년 생물학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수명을 좀더 늘어나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봤던 책에 노화의 속도는 본인이 뭐 하여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그 서울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이 또 세바시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마 100세 시대를 그 향유하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지금 MZ 세대 있잖아요. 오히려 MZ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평균 수명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20세기에 보면은 전 세대보다 무조건 다음 세대가 오래 사는 걸로 계속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지금 MZ 세대가 가장 안 좋은 것을 서구 그 식문화, 서구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가져와 가지고 가장 안 좋은 걸 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앉아서 하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길들여 있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근력이 아까워서 가장 노년이 비참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 사람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 보면 무조건 나이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걸 그랬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나라만 빼고 있잖아요. 대다수의 나라들이 평균 수명이 줄었어요. 미국은 1.5년이나 줄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거꾸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장수 시대라고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이걸 연구하는 게 노년 생물학이고 두 번째는 노인의학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학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 및 그 치료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임상적 활동 분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학은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뭐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노인들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뭐죠? 그 우리가 노인병이라고 하죠. 노인병이 2개 이상 갖고 있는 분이 8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인병이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후에 9988-234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뻥이라는 거예요. 9988-234. 그건 그냥 로또 받기보다 어렵고 내가 이제 병을 잘 케어하면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치매 같은 거 걸리지 않고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노인의학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 가장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되게 노년기 삶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큰 질병에 걸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지만 그래서 이제 의학이 그런 관점에서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바탕이 될 거죠. 그걸 연구하는 게 노인의학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문은 심리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은 옛날보다 멘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40대, 50대보다는 확실히 60대가 되니까 사소한 거에 약간 서운한 감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내가 가진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옛날에 똑같이 바라봤던 그 생각이나 관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우울증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 심리학은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비교적 나중에 시작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청소년 심리학, 그 다음에 아동 심리학 이런 것들은 많았고 이제 중년 심리학이 하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노인 심리학으로 넘어갔다. 그만큼 노인이 이제 이런 문제에 노출됐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연령 증가에 따른 감각, 지각, 정신기능, 감정, 성격의 변화는 이에 관련된 행동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고 최근 심리학 연구는 아동기나 청소년기보다 성인기나 노년기 발달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 연구가 또 많아진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삶에서 중요한 시기가 오히려 이 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누가 떴냐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가장 뜬 게 뭡니까? 성형외과 의사 있잖아요. 성형외과. 근데 요즘은 정신과 의사가 최고랍니다. 그 다음에 안과, 재활의학과 이게 다 노년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 있잖아요. 그 요즘 그 이렇게 인턴이나 레지던트 올라가는 친구들이 요즘 가장 선호하는 게 안과. 돈은 많이 번대요. 안과. 요즘 워낙 노안이 많고 막 이렇게 백내장 같은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친구들은 재활의학과 이런 걸 많이 본대요. 재활의학과. 그래서 재활의학과 그 다음에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정신의학과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삶이 바뀌면서 바뀌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교보생명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굉장히 그 병원 의사 중에서 정말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촬영을 해서 이름은 말을 못하겠고요. 이분이 제가 2005년도에 만났을 때 재산이 한 4천억 정도 됐어요. 의사인데. 근데 이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이분이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투기 오면 일본으로 나왔던 분이에요. 뉴스에 항상 나왔던 분인데 본인은 엄청 억울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저하고 그래서 교보생명에 돈 상당히 많이 넣었죠. 한 800억 정도 넣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의사가 그렇게 돈을 벌었나 했는데 이분이 말해가면은 자기는 짜장면을 절대 안 먹는데 왜 안 먹냐니까 너무나 짜장면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짜장면 먹으면서 애를 받을 정도였대요. 애를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뭐 텐줄 이게 약간 짜장면 기대하고 짜장면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부인과 어떻습니까? 애를 받을 산부인과 없잖아요. 그만큼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학문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노인 환경학입니다. 노인 환경학은 노인과 그들의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묘사, 설명, 개선, 최적화 등에서 주목을 한 연구로 노년학 분야에 하는데 뒤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요즘 노인들의 가장 큰 이슈가 건강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요. 환경이에요. 환경하면은 노인들이 무슨 ESG 이런 데 관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활동하니까 집의 소중함을 별로 덜 느껴요. 그죠? 집에 가서 잠깐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활동의 90%가 집에서 일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로 갑니까? 내 집을 떠나서 시설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 그 다음에 요양원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면은 결국은 죽어서 나오는 걸로 딱 노인들이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미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살던 곳에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굉장히 그걸 하다가 이제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노인 환경은 뭐냐면 노인의 환경 그중에서 주거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노년 사회복지학이 되겠습니다. 노년 사회복지학은 노인이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한 노인복지학과 비슷한 거죠. 복지 관점에서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노년학 연구 분야의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노년 사회학 노년사회학이라는 것은 노인의 이제 사회적 현상 우리가 지금 노년인구가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의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죠. 1인 가구. 그 다음에 노인들의 어떤 부양비 문제. 그 다음에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거. 여러 가지 많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노년 사회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요즘 또 핫한 것이 서구에서는 노년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요즘 평생교육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들이 이제 정년 퇴직하고 한 60세 넘은 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예 자기들끼리 유럽에 한 달짜리 연수 프로그램을 가서 거기 문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게 안 되는데 만약에 서울대가 방학 때 서울대 캠퍼스를 다 개방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거기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대학 같은 걸 열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 교육학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평생 교육 시대, 특히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디지털에서 밀려난 디지털 소외 현상이잖아요.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 계신 분이나 저희 나이 또래 정도만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만 요즘 그 복지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키오스크 다루는 뭐 가장 인기래요. 그냥 노인들이 키오스크 노이로제 걸려갖고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강조해서 인기 강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노년 교육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로 노년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년학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학의 역사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 노년학이나 학문을 하니까 한번 살펴보면 노년학은 1835년도에 벨지움의 쾌텔레라는 분이 이때 논문에서 노년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그때는 평균 수명이 엄청 낮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선지자죠. 이분이 노년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년학이라는 용어는 이제 실제 전 세계에 통용된 것은 우크라이나 출신이면서 생물학자인 일리아 메치니코. 여러분 혹시 이분 이름 기억? 메치니코. 그죠? 불가리스 있잖아요. 야쿠르트 선전을 나오잖아요. 박사님 이분이에요. 이분. 이제 장수 연구하신 분. 그래서 이제 이분에 통해서 이제 노년학의 용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기 노년학. 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초기 노년학이었다면 후기 노년학은 미국이 이제 1930년도부터 노인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적지만 미국은 100년 전에 이미 굉장히 앞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우리가 훨씬 높으면서 노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대두되면서 이때 이제 후기 노년학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미국 노년학회라는 것이 조직되었고 1950년에는 국제 노년학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년학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200년 전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19세기부터 노년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968년도에 한국노인병학회가 설립되고 1975년도에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8년도에 한국노년학회라는 것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과 경로 헌장이 되고 2014년에 한국노년학회.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는 일정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조직이나 학회나 이런 것이 정비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고령화 속도가 지금 가장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인구 대비 비중이 가장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세계 노년학회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유익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년학회에서 몇 번 행사도 국제 행사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노년학의 발전을 보면은 1982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노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노인에 대한 어떤 세계적 관심이 고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유엔 총회에서는 이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원칙을 정했답니다.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걸 정했고 우리나라는 2013년에 제20회 국제노년의료학회를 한국 서울에서 개최하는 괄목할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노년학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뭐 좀 내용은 딱딱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이거 뭐 저희가 이걸 뭐 시험 보고 하는 건 아니까 쭉 흐름대로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이상의 자료도 거의 없어요. 노년학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볼 때 이 내용들이 다 정리된 게 아까 제가 그 참고 도서에 그 백용훈 씨가 쓴 노인부 노년학개론 그 책이 가장 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더 공부하시고 싶으면은 그 책을 여기 제가 써놨죠.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굳이 뭐 사보시지 않고 도서관 같은 데 다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노년학 분야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